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씩.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에이, 이놈의 꿀벌! 가만두지 않겠어. 솔비 씨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여기 윙윙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저 꿀벌 보이시죠? 제가 얼른 잡고 녹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솔비 씨 진정해요.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에요. 아까부터 윙윙 하는 소리 들리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여기 벌이 한 마리 있었어요. 솔비 씨, 요즘에는 벌 한 마리도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게 막 잡으면 안 돼요. 아유, 제가 조심히 잡아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랬죠. 작고 소중한 꿀벌아, 미안해. 전 세계적으로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꿀벌의 폐사와 실종이 나타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상기후가 지속이 된다면 꿀벌 폐사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인류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꿀벌 실종 현상 심도 깊게 짚어보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립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에서 꿀벌 생물학과 화분매개 생태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정철희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응용생물학과에서 꿀벌과 같은 익충을 보호하고 해충을 방지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성건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제환경단체죠. 그린피스에 따르면 식량 재배에 기여하는 꿀벌의 경제적 가치가 무려 373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꿀벌이 없다면 우리의 식탁이 어떻게 바뀔지 솔비 씨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게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꿀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가 과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사과, 딸기 이런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정도에서 끝나고 말까요? 꿀벌이 없는 인류의 식탁 어떤 모습일지 가상 시나리오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꿀벌이 없어진다면 우리 식탁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단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성 교수님, 이게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식탁에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만약에 꿀벌이 사라진다면 우리 현실에서 정말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먼저 꿀벌의 수분이 필요 없는 뿌리채소, 그러니까 고구마나 당근, 감자와 같은 음식만이 식단을 이룰 수가 있고요. 육류와 유제품 같은 것도 우리가 접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료작물이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죠. 또 꿀벌이 감소하면 전체적인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것은 곧 어류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선의 가격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달콤한 꿀도 접할 수가 없고 많은 채소와 맛있는 과일들을 우리가 접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과 그러면 식단이 상당히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꿀벌이 사라지면 먹을 게 같이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꿀만 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육류의 생선류까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해주시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꿀벌 실종이 정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2035년이면 꿀벌이 멸종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정 교수님, 언제부터 꿀벌 보기가 이렇게나 어려워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 꿀벌들이 없어진다는 경각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2006년에 미국에서 CCD라고 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꿀벌들이 양봉장에서 전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를 들여다봤더니 진짜로
꿀벌들은 한 마리도 없고 빈 벌통만 남아있게 됐었죠. 어머나.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미국에서만 있는 일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 점차적으로 유럽에서도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2020년대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국내에서는 최근 한 3년 연속으로 겨울철에 꿀벌들이 사라지거나 집단적으로 폐사하고 있는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로 겨울철에 이제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났던 것은 오히려 계절, 여름철에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다르네요. 그래서 약간 그 나타나는 현상의 패턴이 조금 달라요. 그거 참 미스테리하네요. 벌통 안이 너무 춥거나 혹은 먹이가 없어서 폐사한 게 아니고 멀쩡하던 벌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혹시 원인이 조금 밝혀졌을까요? 그 원인으로 주목이 된 것은 꿀벌에 기생하는 해충인 꿀벌응애, 그리고 꿀벌의 질병, 그리고 꿀벌을 가해하는 말벌류, 그리고 이상기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월동 폐사를 일으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피해 봉군 모든 곳에서 이 기생성 해충인 꿀벌응애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꿀벌응애는 꿀벌의 몸에부터 기생을 하는데요. 적기에 방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벌이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 봄에, 그리고 꿀벌응애의 밀도가 가장 높아지는 8월 달, 그리고 벌이 월동에 들어가기 이전에 적기에 방제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때 방제를 소홀하게 된다면 꿀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곧 꿀벌 폐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꿀벌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곤충은 온도에 의해서 발육과 성장 그리고 번식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봤을 때 기온 또는 기후변화는 꿀벌의 생존과 번성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특징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경제개발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최근 기후변화 추세가 전 세계적인 평균보다 몇 배 높다.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핫스팟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지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거나 변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 변동성의 크기가 크다. 무슨 얘기냐면 기후변화가 불러일으키는 기상 요소들이 예측이 어렵다. 네.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꿀벌들 같은 곤충들이 그런 기후에 맞게 겨울도 나고 봄철에 일어나기도 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의 연계성, 연속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꿀벌들이 정상적인 상태 또는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은 그런 약간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꿀벌들이 건강하지 않거나 네. 힘들게 지내고 있는 상태라면 실은 이러한 변동성이 그 꿀벌의 폐사 또는 생존에 큰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봄이 정말 빨리 왔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걱정입니다. 겨울에 한파가 왔다가 따뜻해졌다가 이런 급작스러운 변동이 꿀벌들한테 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꿀벌들이 이제 한참 세력을 키워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연의 먹이도 가져와야 되고 벌통 안에서 새로운 그 알을 낳고 애벌레들을 키우면서 세력을 한참 키워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꿀벌들은 밖에 소위 말하는 먹이 활동을 못 해요. 그다음 벌통 안에서는 또 뭘 해야 되냐면 난방을 해야 돼요. 실제로 난방하지 말고 애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꿀벌들이 전부 모여서 난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꿀벌과 같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주는 생물들은 조금 덜해요. 그런데 야생에 있는 곤충들은 더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아주 많은 야생벌들이 있는데 이 야생벌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땅속에서 월동을 하거나 땅속에 집을 지어요. 그래서 땅속에 있던 벌들은 봄이 빨리 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뒤늦게 나와 봤더니 꽃이 이미 지고 있는 이미 거죠. 져버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꽃 역시 제대로 된 화분 매개를 못 받으니까 종자를 못 만들어내거나 과실을 못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고요. 네. 야생벌들은 역시나 나와봤더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번식을 제대로 못하고 다음 세대.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영향은 당대에 나타나는 것, 지금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해에 더 큰 영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성 교수님? 월별의 기후 변수 그리고 겨울철 꿀벌의 폐사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 보았는데 기온이 매우 낮은 경우에 월동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극한의 한파 그리고 겨울에 온화한 날씨는 꿀벌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꿀벌은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름이 길어지는 현상이 오래된다면 제대로 꿀벌은 월동을 준비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이 또한 피해를 많이 주는 꿀벌 해충이라던가 꿀벌 질병의 발생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네요. 저는 앞서서 이제 꿀벌 집단 실종이 벌어지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꿀벌 응애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꿀벌 응애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듣고 싶어요. 꿀벌 폐사의 여러 원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뭐 기후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꿀벌 응애입니다. 이 꿀벌 응애는 꿀벌의 몸에부터 기생하는 해충인데요. 국내에서는 1960년도 경남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꿀벌 응애는 꿀벌의 애벌레, 번데기, 성충 모든 발육 단계에서 꿀벌의 몸에 붙어서 꿀벌의 체액을 빨아먹으면서 생활사를 이어갑니다. 꿀벌 응애의 피해를 입은 봉구는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네네. 곧 이는 질병에 대해서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꿀벌 응애는 바이러스성 그리고 세균성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벡터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꿀벌을 위해서 꼭 방제해야 되는 중요한 해충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제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모든 양봉 농가에서는 이 꿀벌 응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학 합성 살비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방제를 하죠. 하지만 문제가 여기 있는데요. 많은 양봉 농가에서는 한 가지 약제를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플루발리네이트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약제만을 사용을 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저항성 발달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 주요 양봉 농가를 조사했을 때 이 플루발리네이트라고 하는 약제에 대해서 저항성을 나타내는 그 돌연변이가 이미 전국적으로 포화 상태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꿀벌 응애 자체도 꿀벌 폐사의 주요 원인이고 악성 해충인데 거기다가 약제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인 저항성까지 획득했다. 그래서 이는 곧 꿀벌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응애라고 하는 것은 진드기라고 하는 생물과 네. 사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꿀벌 응애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꿀벌은 대부분 양봉 꿀벌 또는 서양종 꿀벌 이렇게 얘기해요. 서양 꿀벌은 서양에서 왔잖아요. 서양에는 원래 이 꿀벌 응애가 안 살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와서 살다가 우리나라에서 살던 응애가 이 양봉 꿀벌로 옮겨온 거예요. 기주 이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꿀벌은 이 응애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능력들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약제에 의존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게 잘 들었는데 이제는 저항성이 생겨서 그 약제의 약효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꿀벌 응애 같은 해충을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려야 하지만 이게 또 남용이 되면은 꿀벌들이 집단으로 폐사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한여름에 논에 살고 있는 벼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에 약을 뿌리잖아요. 꿀벌들은 논에 있는 물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은 벼도요, 꽃을 피워요.
벽꽃? 벽꽃이 본 적이 있어요. 없는데요? 그래서 벽꽃에 있는 꽃가루를 가지러 가기도 해요. 오. 그러면서 실제로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살충제에 접촉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실제 꿀벌들이 대량 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위 말하는 네오니코티노이드라고 하는 농약에 의한 피해가 컸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 곤충의 신경계에 작용해서 곤충을 죽이는 살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꿀벌이 가서 접촉을 하게 되면 꿀벌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꿀벌들이 직접 죽기도 하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경계에 작용을 하니까 신경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병에 걸려. 잊어버려요. 네. 아, 기억력도 나빠지고 집을 못 찾아가겠네요.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감각. 뭔가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렇게 해서 꿀벌들이 실제로 이제 활동 능력,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사례들도 보고가 되었어요. 이 살충제가 그 꿀벌들의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꿀벌을 괴롭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 교수님, 혹시 더 있을까요? 살충제 말고도 꿀벌을 괴롭혀서 꿀벌이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아주 악성 해충이 있는데요. 바로 말벌류입니다. 이 말벌류는 꿀벌을 공격하여서 꿀벌을 죽게 만드는데 대표적인 말벌이 장수말벌입니다. 크기가 엄청 커서 우리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주 무서운 네. 벌인데요. 소리도 막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장수말벌이 꿀벌을 공격해서 순식간에 공군 자체를 붕괴시킬 정도로 아주 꿀벌에게는 악성 해충입니다. 또 하나의 말벌은 그 등거문 말벌입니다. 이 등거문 말벌은 중국에서 들어온 아주 악성 외래 해충인데요. 가을철만 되면은 이 등거문 말벌 그리고 장수 말벌이 이 벌통을 찾아와서 이 벌들을 죽이고 또 애벌레를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꿀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아주 악성 해충입니다. 또 봄이 오면서 미세먼지가 난리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꿀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라고 우리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 배웠거든요. C 관련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아주 황사가 짙고 미세먼지가 많을 때 꿀벌들이 집에서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이렇게 재봤어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 이런 날은 꿀벌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요. 실제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벌들도 많더라라는 게 이제 연구 논문으로 발표가 됐어요. 예. 그러면 얘들이 왜 그랬을까? 안 보여서? 실제로 이제 꿀벌들은 어떤 방향을 찾고 집을 찾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방향 키는 이 태양에서 오는 편광을 이용해요. 편광이라고 하면 뭐냐면 태양에서부터 오는 햇살의 방향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이용해서 집을 찾아가거나 어디를 찾아가는데 네.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하고 황사가 심하면 산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딘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찾기 어려워진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꿀벌은 실제로 폐라는 기관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각각 몸에 마디마디에 구멍이 있어서 숨구멍이 있어요. 기문을 통해서 기관지로 공기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여요. 그러면 기관지가 답답하죠. 네. 숨을 못 쉬겠죠. 네. 더 빨리 못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꿀벌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꿀벌. 가장 걱정이 많은 곳 역시 꿀벌을 직접 키우고 있는 양봉 농가일 것 같은데요. 양봉 농가의 사정은 어떤지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잘할 수 있겠지? 김인턴 빨리 오세요. 네, 김인턴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실습 나온 인턴 김혜빈입니다. 오늘 어떤 실습하는지 알고 오셨어요? 오늘 제가 특별한 환자를 만난다고
그쵸. 꿀벌도 생명체니까 이제 아프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데 전 처음 듣는데요. 꿀벌도 이제 가축이면서 동물로 돼 있어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좀 다른 점은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이렇게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이 꿀벌을 사육하고 있는 이런 양봉장 현장에 저희가 방문을 드려서 현장에서 진료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어서 가보시죠.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여기 양봉장 오시면은 네. 벌쏘임에 좀 방지를 해야 되니까 이 망을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써보시겠습니다. 네. 얼굴 부분이 안 닿게 이렇게 톡톡 벌려주면서 하면은 이제 여기는 벌쏘임을 방지할 수 있죠. 네, 잘 가려졌죠? 준비된 건가요, 다? 네, 다 준비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네. 우와, 좋아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들을 직접 보기 전에 네. 한 통 한 통마다 벌들이 몇 마리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세력이 좀 좋은 거는 한 15,000에서 2만 마리 정도 되고요. 맞네요. 네, 그 정도 되고 세력이 좀 안 좋은 거는 뭐 통수마다 이제 다 그 정확한 개수는 아닌데 네. 한 15,000마리 이상 정도 지금 차 있다고 보면 돼요. 한 통당. 여기 꽤 큰데 네. 여기 몇 통까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벌이 크고 있는 통수는 한 230통 정도. 개화기도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지금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상태가 어떤가 해서 저희들은 뭐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우리 벌이 정상적으로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벌인지 아니면 무슨 뭐 감염돼 있는 무슨 병이라도 있는지 이런 거를 의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희는 1년 농사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의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네. 보통 내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와, 벌 볼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이렇게. 우와, 진짜 많아요. 우와. 벌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다 건강한 벌들 같은데. 이게 벌들이 보면은 네. 다 이게 대부분 일벌로 구성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벌들이 이제 정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지, 예를 네. 들어서 만약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날개가 막 기형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몸집이 왜소하게 나온다든지, 갈색깔 이렇게 안에 판이 보이죠? 네, 보여요. 이게 여기가 지금 새끼가 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벌은 알에서 바로 꿀벌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알에서 애벌레가 됐다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쳤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꿀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갈색깔로 덮인 곳이 이제 꿀벌 애벌레가 발육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이 색깔이라든지 네. 모양 같은 거를 보고 네. 여기 안에서 혹시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벌들을 보면은요.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날개짓을 하고 있는 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바닥에 보면은 죽어 있는 이런 벌들이 있어요. 네, 많아요. 이런 죽어 있는 벌이라든지 그냥 정상적으로 날지 못하고 이렇게 기고 있는 벌들이라든지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비정상으로 저희가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죽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벌들을 보고 채집을 해서 이걸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죽은 벌이라든지 네. 이제 지금 아까 갖고 온 이 채취한 가검물을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요? 네, 이 간이 장비가 차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트렁크에 보면은 이렇게 우와, 장비들을 오. 갖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이런 검사할 수 있는 장비, 그다음에 이제 장비에 필요한 도구들, 그다음에 이제 장비에 쓸 키트가 들어있는 냉장 보관하는 것까지 차에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있네요. 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야외에서 검사를 하는 이유가 좀 특별히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저희가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실험실로 갖고 가게 되면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아무래도 농가분께서는 하루하루가 이제 좀 애타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하게 되면은 바로 그 결과를 농가분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처방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농가별로 다니시면서 다 검사를 네, 해주시겠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네. QR코드가 예, 이거예요?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그럼 꾹 넣으세요, 끝까지. 오. 딱딱,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비정상적인 좀 약간 모습을 보인 꿀벌 네. 몇 마리를 검사를 해봤잖아요. 그렇지.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이 바이러스 질병 한 2개가 검출이 됐어요. 어떤 질병이냐면은 네. 뭐 좀 날개가 좀 기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바이러스 질병하고 네. 그다음에 꿀벌이 약간 좀 마비 증상을 보이면서 이제 길 수 있는 네. 이런 증상이 나왔는데 네. 엄청 높은 수치로 나오지는 않고 네. 좀 어느 정도 좀 복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결과를 봐서는요. 좀 양봉장이라든지 이제 꿀벌 주변 아니면 네. 사용하시는 도구들의 좀 주기적인 소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은 예, 좀 예. 건강하게 꿀벌들이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꿀벌은 식량 재배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성 교수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꿀벌의 수분 활동을 꼽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꿀벌은 식물의 꽃과 꽃을 오가면서 꽃가루를 매개를 합니다. 그래서 꿀벌은 이런 수분 과정을 통해서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가운데 70% 이상이 이 꿀벌의 수분 활동이 있어야만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수치예요. 예. 그리고 우리 국내의 농작물 생산도 대부분이 꿀벌의 화분매개 활동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벌을 통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비율은 2011년도에 한 48%에서 2020년도에는 한 67%로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의 꿀벌 화분매개 가치는 약 한 6조 원 정도 이상으로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양봉 산업도 대략 한 7조 원 정도의 가치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꿀벌만 수분 활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또 어떤 곤충들이 있을까요? 화분맥의 기여는 역시 이제 꿀벌과 기타 우리가 야생벌이라고 하는 뭐 호박벌, 가위벌, 뒤형벌 이런 벌들이 많아요. 네. 이런 벌들이 있고 나비, 나방들도 이제 화분맥의 역할을 아주 많이 해요. 파리 중에서도요. 우리는 파리 하면 집에서 날아다니는 지파리만을 생각하는데 네. 그중에 꽃등에라고 이 꽃등에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화분맥의 곤충으로 여겨지는 매우 귀중한 자원들이고요. 실제로 이제 포유동물에 의해서 화분매개도 일어나기도 해요. 특히 이제 포유동물 중에서 박쥐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이제 야행성 화분매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꿀벌이 하는 일이 참 많지만 또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이렇게 생물들이 생태계 유지와 우리 사람에게 주는 서비스를 통틀어서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꿀벌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분매개를 통해서 이제 식물의 번식과 생산을 조절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될 테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꿀벌이 가지고 있는 먹이사슬을 연결해주는 생물 다양성 역할이 또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꿀벌이 없으면 산에 나무가 없어져요. 산속에 있는 나무들이 번식을 해야 다음 세대에 이제 나무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다음 번식을 못하죠.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각종 생물들은 그 숲속의 자원을 섭취하면서 이제 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새들의 한 50% 정도가 식물의 종자를 먹어요. 그러면 꿀벌이 없으면은 새들이 먹을 종자가 생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새들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새들은 나머지 50% 먹이는 산속에 있는 나무의 풀에 살고 있는 곤충들, 애벌레들을 잡아먹거든요. 네. 그럼 애벌레를 못 잡아보니까 해충이 창궐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실제로 이제 어떤 특정한 생물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생태계 비중이 꿀벌만큼 큰 생물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생물 5개 중에 하나로 꿀벌을 지정할 만큼 꿀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생태계 서비스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멸종한다. 이런 경고가 있을 만큼 꿀벌의 멸종이 가져다줄 파급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또 전문가들 많습니다. 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꿀벌의 멸종이
장차 인류를 위협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꿀벌이 멸종을 한다면은 식물, 동물, 그리고 우리 인간 생활 자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하버드 의대에서 꿀벌이 사라진다 또는 화분매개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줄까? 좀 의학적 관점에서 네.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꿀벌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꿀벌은 이제 각종 농작물을 생산해 줄 수 있게 하는데 그러한 농작물 생산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을 공급해 줘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화분매개에 의존한 비타민 미네랄 공급 능력이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분매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각종 과체류들 섭취가 어려워지고 섭취가 어려워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강기능성 물질들 비타민, 미네랄 공급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성 자체가 매우 나빠진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실제로 1년에 약 150만 명 정도가 더 빨리 죽게 된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네. 매우 충격적이죠. 네. 예, 그만큼 실제로 이제 이런 화분매개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꿀벌의 멸종은 식량 안보로 이어지고 결국 식량 전쟁으로 이어진다. 이런 예측들도 많이 하는데요. 정 박사님,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밀, 그래서 이런 식량 위기를 경험을 했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식량 안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식량체인, 식량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2016년에 전 세계 생물 다양성 평가 기구가 있어요. IPBES라고. 네. IPBES에서 화분매개를 통해서 전 세계 식량 공급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화분매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공급해주는 식량이 우리 인류가 섭취하는 식량의 36% 정도가 돼요. 그런데 36%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돈을 더 내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수출을 안 해주면 다른 나라를 뚫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식량 위기나 식량 부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잘 사는 나라나 아니면 부유한 계층에서는 그 영향을, 그 타격을 많이 안 받아요. 덜 받겠군요. 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이나 저소득층 이런 데서는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러한 식량 위기는 어쩌면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꿀벌이 단순하게 이제 화분매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렇게 이제 흔들 수도 있다. 그만큼 꿀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꿀벌 생태계, 화분매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인류의 생존과 환경 보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 꿀벌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생존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꿀벌을 이해하고 꿀벌이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꿀벌의 세계와 생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꿀벌들의 세계는 한 마리의 여왕벌,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의 숫벌, 많게는 2만 마리 이상의 일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왕벌은 일벌들이 제공하는 로얄 젤리를 평생 먹으면서 가장 오랜 기간 생존을 하는데 최대 10여 년까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여왕벌은 평생 알을 낳는 일만 합니다. 숫벌의 역할은 꿀벌 집단의 개체수가 많을 땐 절반 정도의 식구들이 분가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 태어나는 여왕벌과 교미만 하고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벌의 역할은 매우 복잡하게 나뉠 수 있습니다. 성충이 된 지 2일에서 16일 사이에는 일벌들은 벌통 안에서 벌집을 청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4일에서 12일에는 애벌레를 키우는 육아 활동과 질병을 방지하는 역할, 12일에서 17일 사이에는 벌통 속에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역할과 벌통 내부에서 벌꿀을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일에서 15일에는 벌집을 짓고 18일에서 20일 된 일벌들은 벌통 입구에서 외부 해충으로부터 벌통을 지키는 방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벌꿀, 꽃가루 등을 가져오는 일을 하는 벌들은 20일 이후에 밖에 나가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합니다. 일벌이 죽을 때는 외부에 나가서 죽는데요. 그 이유는 벌통 내부에서 죽게 되면 다른 일벌들이 노동량이 증가하게 되고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꿀벌이 하는 가장 이타적인 행위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꿀벌은 매우 다양한 계급 체계를 가지고 분업하는 형태로 종족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꿀벌을 보고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꿀벌은 한 마리의 여왕벌을 중심으로 충성스러움이 있으며 꿀벌이 벌꿀 1g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20번 이상 나가서 8,000송이의 꽃을 방문해야 하고 꿀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구 한 바퀴의 거리를 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근면함을 배울 수 있겠고요. 또 일벌들은 협동해서 벌통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애벌레를 키우는 등의 일을 하는 데서는 협동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쾌적한 환경에서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청결함을 배울 수 있고요. 각각의 일벌들은 일벌들 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페로몬을 분비하거나 춤을 추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서 상호 간 의사소통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점은 희생정신에 있습니다. 꿀벌이 벌침을 쏘게 되면 자신의 내장이 끊어져서 죽게 되는데요.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족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서 희생정신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꿀벌은 인간에게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하고 환경을 유지,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에서 사라지는 꿀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꿀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꿀벌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이제 벌꿀 생산, 양봉 생산의 이제 관점에서 꿀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관점이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화분매개라는 생태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제도적으로도 이런 꿀벌 등 화분매개 생태계 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이제 각종 제도들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더 좋은 꿀벌 서식처를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에 화분매개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꿀벌의 위해가 되는 해로운 환경들을 적게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 농업을 하면서도 좀 더 이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업을 하는 것, 이러한 식의 이제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꿀벌용 백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꿀벌에게 피해를 주는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부젖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젖병이라고 하는 것은 꿀벌 애벌레에 감염을 해서 꿀벌 애벌레 몸속을 썩게 만드는 네. 그런 이제 세균성 질병이거든요. 네. 이런 세균성 질병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을까 해서 예전에는 항생제를 개발해서 주었어요. 네. 근데 항생제를 주면은 꿀벌에게 이제 당시에는 효과가 있지만은 벌꿀에도 항생제가 남을 수가 있고 안 되죠. 소위 이제 우리 사람에게도 그 항생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겠네요.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아예 꿀벌에 백신을 넣자.
부젖병에 대한 꿀벌 백신 개발에 대해서 최근 이제 뭐 미국과 그 캐나다에서 이러한 실험들이 일부 진행이 됐어요. 성 교수님, 또 다른 사례도 있다고요? 미국에 있는 해충 방제 회사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꿀벌 응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학 합성 살비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유전자 조절을 해서 꿀벌 응애만 죽일 수 있는 기술, 그것을 RNA 간섭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RNA 간섭 기술을 이용을 해서 꿀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화학 합성 살비제를 사용하지 않고 꿀벌 응애만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꿀벌 응애의 유전자 조절을 통해서 응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술이네요. 네. 이런 선택적인 방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성 교수님, 그 로봇도 꿀벌 개체수 늘리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미국의 한 그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꿀벌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을 벌통 안에 넣어서 여왕벌이 양봉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왕벌을 케어하고 먹이도 주고 일벌에게 페로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해서 꿀벌의 개체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로봇 청소기 네. 또는 식당에서 우리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로봇으로부터 어떤 편리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 우리와 똑같이 생긴 로봇가 같이 산다고 하면은 좀 거부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럴 그리고 것 같아요. 편리함보다는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꿀벌도 하나의 생물체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사회성 곤충이기 때문에 이 꿀벌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벌통 안에 함께 기른다면은 글쎄요, 잘 살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여왕벌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우리나라 사례들이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국내에서도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양봉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여왕벌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왕벌이 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좀 번거롭고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벌에다가 초소형 칩을 부착한 다음에 여왕벌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꿀벌에게 아주 악성 해충인 말벌인데요. 이 말벌을 드론을 이용을 해서 말벌을 추적하고 그리고 말벌이 어디 사는지 말벌의 집을 탐색해서 말벌의 집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꿀벌을 살리기 위해서 저나 솔빈 씨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꿀벌에게 쏘여보셔야 돼요. 그거 좀 너무 무서운데요? 저희는 아직 쏘여본 적이 없거든요. 교수님은 많이 쏘여보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꿀벌하면요, 두 가지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꿀벌 소중하고 귀엽고 예쁘다. 두 번째는 무섭다, 아프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연을 대하는 방법에 또는 태도에 있어서 그것들을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우리는 꿀벌을 지켜야 해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꿀벌을 잘 모르고 있거나 그렇죠. 실은 꿀벌이 오면은 이렇게 이제 피하죠. 피하는 것, 이게 실제 이런 양면성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죠. 네. 꿀벌을 살리기 위해서는 꿀벌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실은 꽃을 많이 심는 것, 꽃을 많이 배치하는 것.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가정에서나 이제 마을 단위에서나 지역에서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될 테고요. 이것을 거창하게 뭐 산림에 이제 큰 나무들을 많이 심어라 이런 것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도시 양봉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도시에 더 많은 이제 그 꽃들이 피어나고 더 많은 자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보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아주 황폐화된 이제 시멘트 공간이 아니고 도시도 실은 녹색 공간이고 꽃피는 공간들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산림이나 농경지뿐만 아니고 우리 도심지, 우리 생활권에서도 해로운 요소들은 줄여주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러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꽃 심는 거는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많이 심어져서 벌들이 저에게 다가온다면 네. 한 번쯤은 물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성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러한 기후변화가 지금 꿀벌의 사라짐, 이런 꿀벌의 폐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꿀벌 지키기 우리 모두 동참해야겠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쓰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쓰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시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도시철도는 오는 9월 착공해 2028년 말에 개통할 예정인데요. 총 38.8km 구간을 정거장 45개소 규모로 건설되며 일부 구간은 지하 공간을 지납니다. 수소 트램은 세계 최초의 기술로 앞으로 풀어가야 할 중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핵심인 수소 생산과 공급 체계 구축, 변화된 교통 흐름을 반영한 교통신호 운영 계획과 혼잡 시간 분산을 위한 교통 수요 대책인데요. 친환경 대중교통을 통한 선진 교통 서비스가 잘 안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레이더 기술로 남극에서 3,500m 두께 빙하 탐사에 성공했습니다. 극지연구소와 미국 공동연구팀은 새로 개발한 신부빙하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남극 내륙 지역의 3,500m 두께의 빙하를 탐사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레이더는 경비행기에 부착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탐사 반경도 헬기보다 6배나 늘었습니다. 두께가 3,000m 이상인 빙하에는 최소 150만 년 전 대기 정보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오랫동안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귀중한 자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꼭 세상에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꿀벌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먼저 감사하다는 얘기 전하고 싶어요. 그 기후변화, 꿀벌, 화분매개 이런 다양한 데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었고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에게 좀 전해지는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예, 그 꿀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서 벌꿀과 같은 달콤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꿀벌을 과학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